네. 오늘은 자연가격 내재가치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약간 느끼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모든 어떤 특정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주식을 분석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밸류에이션으로 PER이 몇이라거나 그 PBR이 몇이라거나 혹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거래량이 있어서 뭐 바닥이 형성이 됐다거나 지지선이 형성이 됐다거나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주식을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 PBR, PER, EV에 있다, 뭐 ROE, PSR 등등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지표죠. 이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떤 가치 투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가 이 밸류에이션에 어떤 입각을 해어 있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이게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지표가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술적 지표가 유효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거래량이 유효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OBV가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서 밸류에이션이 유리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밸류에이션은 언제 유효한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자 해요. 네. 밸류에이션을 언제 써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가,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증권 분석을 그래도 한 80% 정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현투 같은 건 사실 여러 차례 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워렌 버핏 라이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말하는 내재 가치 투자,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이제 사가지고 그 가치 투자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좀 이 벤자민 그레임이 말했던 인트린식 밸류, 내재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 주식장에서 뭐 내재 가치 투자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단타 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 9년도 뭐 이럴 때는 뭐 얘기해보면 더 단타 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 그래서 어쨌든 이 내재 가치가 언제 좀 유효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약간 찍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놓게 됐습니다. 먼저 이 내재 가치라는 개념을, 물론 제가 벤 그레이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벤 그레이엄이 살아있지 않을 때 저는 태어났기 때문에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근데 이거는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버핏이 얘기하기를 사실 그 자기가 세 권의 책을 추천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 세 권의 책을 추천했는데,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다 워렌 버핏 산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추천한 세 권의 책이 있어요. 가장 아끼는 책이 증권 분석이랑요. 이 판을 자기가 가장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6판을 읽었습니다. 참고. 그리고 이제 현명한 투자자, 그 마지막 한 권의 책 뭘까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추천했던 세 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 분석이 뭐 자기가 이제 한 권이 더 있는데 나중에 벤 그레이엄의 뭐더라? 딸이었나한테 받았나? 뭐 그런 증권 분석이 한 권 더 있다. 그래서 총합해서 이 네 권의 책이 가장 자기는 소중하다. 그래서 이 세 권이 제일 소중하다 이 얘기죠. 제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랑 사실은 벤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국부론을 다 읽진 않았어요. 제대로 안 봤어요 아직.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그 막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저도 조금 이걸 찍어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아무튼간 현재까지 제가 느낀 바대로 얘기를 할게요. 애덤 스미스의 어쨌든 국부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연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재화나 이런 게 특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귀하는 자연가격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이 원문을 가져오고 싶은데 아무튼 원문을 준비를 안 해서 그 자연가격을 회귀를 한다. 어떤 물건, 재화, 서비스 등은 등등 모두 자연가격이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결국은 회귀하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결국 회귀하는 가격. 이게 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어요. Natural Price라는 개념.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벤 그레이엄의 인트린식 밸류랑 너무 비슷해요. 왜냐면 인트린식 밸류의 그 뜻이, 그 정의가 뭐죠? 결국은 그 인트린식 밸류의 개념 자체가 특정한 이 내재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내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낮으면 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증권 분석에서 1장인가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가격이 있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그래서 이 특정 가격보다 낮으면 사라. 그리고 특정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PER, PBR 등등등을 고려해라. 네. 그리고 뭐 사실 일드갭을 더 많이 얘기했죠. 그래요. 일드갭은 1 나누기 PER 마이너스 채권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안전 마진을 고려해서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사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PER, PBR 혹은 일드갭이 어느 정도 이하면 이제 매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현실에서 통용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내재 가치라는 개념이 이거보다 내가 일정 숫자보다 낮아져가지고 매수했어요. 그럼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 와서 팔거나 혹은 평생 보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 와서 팔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재 가치보다 내가 낮은 가격에 샀는데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 온 다음에 이거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야지 내 주식을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평생 보유하거나. 그래서 배당을 먹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밸류에이션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혹은 평생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 동의하시나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PER이 2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2년이면 다 회수가 돼요. 이게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이게 PER이 2인 주식 회사가 근데 10조라고 가정해볼게요. 1년에 단기 순이익이 5조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물론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해서 PER이 2인 주식인데 단기 순이익이 500조라고 가정해볼게요. 시가총액이 1000조예요. 이 회사 살 수 있으세요? 못 사죠. 왜냐면 다 살려면 1000조가 필요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높은 이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 이제 이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내가 샀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윗가격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내재 가치라는 개념은 원래 M&A에서 원래 많이 쓰거든요.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테스나가 매각이 됐죠. 테스나 두산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살 때 뭐 PER 뭐 20을 적용해가지고 시가총액 뭐 4천억에 판다. 이 정도 되면 뭐 살 수도 있겠죠. 어떤 대형 기업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내재 가치라는 개념은 내가 낮은 가격에 샀는데 이 내재 가치가 되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 됐을 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를 사주는 이제 M&A 할 때 근데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으로 그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PER 몇이냐, PBR 몇이냐. 그래서 이거 내가 제대로 된 가격에 사는 거냐 이걸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줄 만한 크기의 회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쓰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면요,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 1000조짜리 회사에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한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결권에는 아무런 내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1조 정도 가져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서 내가 사실은 이 회사를 산다는 가정하에, 그레이엄이 항상 좋아했던 게 나는 회사를 사는 거다 얘기하잖아요. 회사를 산다는 가정하에는 적어도 의결권이, 내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의결권이 살 수 있는 크기거나 혹은 통째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회사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인트린식 밸류,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사도 나는 아무런 의결권도 없고 입김도 없고 통째로 살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더 높은 가격에 팔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실 그레이엄의 이 국부론에서 아마도 파생이 됐던, 자연가격에서 시작이 됐던 이 내재가치라는 개념은 실제 M&A를 할 때 소형 회사를 사는데 더 유리한 방법인 거예요. 공감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0억 단위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죠. 시가총액. 내 1년 단기 순이익이 5억이다. 그럼 PER 10이죠. 이거 살까? 이러면 이제 50억을 내고 누군가 살 수도 있겠죠. 뭐 그게 프렌들리한 어떤 인수합병이건 적대적 인수합병이건 아무튼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통째로 주식을 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이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실제로 이 사모펀드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밸류에이션은 거래가 활발한 정도의 크기의 회사일 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한 수준의 규모일 때 밸류에이션은 유효하다. 통째로 혹은 의결권이 확보되거나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 크기일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 적어도 1조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워렌 버핏 라이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회사 그 수익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10조짜리 시총을 한 번에 인수가 가능하다.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한 번에 10조짜리를 밸류에이션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밖에 그걸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10조짜리밖에 안 된다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VC들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밖에 경쟁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래서 우린 다른 VC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그럼 다르게 얘기를 해서 VC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모는 대충 해봐야 5천억 이하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5천억 이하의 회사들을 그나마 밸류에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신규 상장주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장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사실은 뻥튀기 돼서 상장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시총이 낮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맥락과 같은 개념이 사실은 워렌 버핏이 신규 상장주 투자를 안 해요, 잘. 여태까지 스노우플레이크인가요? 그거 외에는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안 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뻥튀기 돼서 상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형주 중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걸 함부로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워렌 버핏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맨날 이 가치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워렌 버핏은 과연 이 가치평가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로 따지면 M&A가 활발한 수준의 규모일 때 밸류에이션이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했던 가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약간 제가 느낀 결론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사의 구성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상장이 60%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상장이 40%. 이게 물론 지금 기준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한 비중이 상장 회사가 되어버렸는데 초창기 원래 이랬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벅스웰서의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라도 회사를 팔고 싶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프렌들리한 인수합병을 하겠다. 종업원들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한 300억 정도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버핏은 지금도 인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다른 회사들, 자그마한 회사들이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상장 주식을 사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의 뭐 투자의 85, 90%는 그레이엄, 10%는 필립 피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비상장 회사를 벅스웰서가 사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밸류에이션이 먹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의 그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내가 사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누가 사준다. 실제 내재 가치가 왔을 때 사준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려면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규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귀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잘했던 투자가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형주 투자예요.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특기는 소형주를 박스 트레이딩을 박스권에서 사고 팔던 투자를 원래 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투자 습관을 보더라도 이 사람 밸류에이션을 처음 만들 때 사실 물론 이 그레이엄의 시대에는 지금보다 신규 상장의 어떤 조건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그 PBR, PER이 낮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저평가된 어떤 주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방법을 모두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은 이 소형주 중에서도 정말 잘 고르거나 혹은 이 비상장 회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이라는 투자법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을 보면 아마존, 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를 밸류에이션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가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M&A가 불가능하니까. 네. 테슬라나 아마존이 M&A를 할 수 있는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아마존을 누가 인수합병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나 아마존을 건들 수 있는 어떤 인수합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으로 좀 뭔가 후려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딱 하나 있다면 미국 연준 정도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돈을 찍어내는 기관은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외에는 규모상 없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국가 크기보다 더 큰 회사들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밸류에이션은 비상장 주식에 더 적합하거나 혹은 정말 소형주에서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내재 가치라는 개념을 만드는 데에는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의 내추럴 프라이스에서 고안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시총이 어느 정도 그 인수 의결이 가능할 만한 크기여야지 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왜냐면 언젠가 이 회사를 사야 될 수가 있잖아요. 대기업 입장에서 M&A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보다 이게 충분히 대기업이 좀 어포더블한 투자인가를 보는 게 밸류에이션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회사가 다른 대형 회사한테 M&A 합병이 될 때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가치평가라는 게 과연 언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쓸 수가 없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언제 써야 하는 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소형주 혹은 비상장 회사 혹은 대형 회사가 얘네를 인수합병을 뭔가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건이 있는 회사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소형주 비상장 회사 대형 회사가 합병을 해야 할 것 같은 혹은 회사 이렇게 있을 때 밸류에이션 쓸 수 있을 거고요.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 거는 M&A의 주체가 되는 대형 회사 얘는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M&A의 주체가 되는 대형 회사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죠.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지네가 나서서 이 금리가 낮으면 지네가 나서서 이 M&A를 해가지고 몸집을 키우는 회사들인데 얘네를 PER이 20이다 뭐다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네네.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약간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생각에 반하는 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사실은 증권 분석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는 뭐 심지어 한글 그 뭐지?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채권 이자율과 시장의 PER과의 상관관계 채권 이자율이 몇이면 PER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에 대한 얘기가 증권 분석에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MSFT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얘네가 시장의 PER을 결정하는 존재잖아요. 시장 그 자체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채권 이자율과 관계가 더 깊은 거예요. 연준의 거시경제 스탠스로 결정이 되는 개념인 거죠. 밸류에이션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준의 거시경제 스탠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PER, PBR, ROE, PSR로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하는 거는 현명한 방식인 것 같진 않아요. 제 그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채권 이자율과 시장의 PER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거시경제 스탠스를 본 다음에 대형주를 선택하는 게 맞고 이 밸류에이션이 통한다는 거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형주 혹은 비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는 PER 2, 3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대형 회사가 합병을 해야 할 것 같은 소재업종이나 장비 회사 같은 거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그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열심히 제가 책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러하였습니다. 카톡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의견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나 혹은 좀 논의나 토론 같은 걸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찍었는데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